네, KB증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을 읽어주는 남자 키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자, 이번 주말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아, 원래는 이불을 다 걷어 차고 제가 잤었는데 이 새벽에는 제 이불을 가볍게라도 이제 덮고 자야 되는 정도로 날씨가 조금 새벽으로는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올지 한번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기 전에 항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출석 체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에서 여러분들 출첵이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이름을 한번 호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출첵이 올라오고 있나요? 제 화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출석 체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휴대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인사하시는 게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잠깐 한번 기다렸다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아침에 변동성이 우리 시장 좀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열심히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다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유정님, 반갑습니다. KB님도 반갑습니다. 네, 초록색 머리님 출첵. 우리 출첵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뭐 이벤트 선물 나가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출첵을 열심히 올려주시면 아마 또 소정의 선물이 여러분들께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임강성님 반갑습니다. 유일자님은 제가 과거에 어디서 벤 필명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500%님, 청춘장군님 반갑습니다. 부자대학가님, 네, 부자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일꽃 잠온 한일꽃잠 온돌방님, 필명이 상당히 긴 분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출첵, 반갑습니다. 도우님. 자, 그러면 출첵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입장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호명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가족 여러분들 월요일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키맨과 함께 우리 시장을 읽어주는 키맨과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시장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2, 3주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터키 문제가 터졌었고, 그죠? 그 와중에 터키 문제가 터졌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뭐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려왔는데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메인 화면 지금 주도주 팩트 체크에 큰 제목 화면이 여러분들 화면에 나가고 있나요? 잠깐만요. 제 화면에 이게 딱 멈춰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네요. 멈춰가서 자, 11월 무역 갈등 해결 담판 네, 뭐 보시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11월에 무역 갈등 해결 담판 지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발로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자, 왜 11월일까요, 여러분들? 왜 이게 11월일까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11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의 모든 행보는 이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에 있을 이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중국에 압박을 하고 북한에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표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너희들이 이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인들 너희들이 이루어지 못한 것을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이뤄냈다라는 것을 11월 달까지 뭔가 증명해 보여야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을 할 것이고 중간 선거에도 이겨서 재선까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거에 트럼프는 모든 게 맞춰져 있고요. 이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씩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과정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11월 무역 갈등 해결 담판이 11월까지 목표로 뭔가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고요. 자, 그 부분이 기대감에 지난주 미국 증시도 또 다우존스가 가장 많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뭐냐면 미중 간에 협상을 하긴 하는데 요게 이제 뭐 상당히 높은 고위급 협상이다기보다는 차관급의 협상이다 보니까 22일부터 미중 간에 이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뭔가 기대감은 있겠죠, 그죠? 뭔가 미국과 중국 간의 차관급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 뭔가 여기에서 혹시나 뭔가란 기대감은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가장 악재였는데 여기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면 시장이 지수가 크게 빠질 이슈는 없을 거다 이번 주에 그죠? 다음 이게 뭔가 장관도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알맹이 없는 그냥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약간의 지수 반등 또는 최소한의 뭐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정도의 이번 주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트럼프가 약간 지금 삐져 있습니다. 좀 삐져 있다는 표현이 또 중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토라져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뭐 터키 또 이들 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뭔가 연합을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좀 몸이 달았을 거예요. 중국마저 저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뭔가 해동을 지금 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전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죠, 그죠?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무역 전쟁과 관련 이슈는 피크아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힌트로 우리는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위안화, 그죠? 중국의 위안화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힌트를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뭔가 더 심해지고 있구나. 그죠? 근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그죠?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위안화 달러 흐름을 이제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자, 지난주에 이 달러당 7위안까지 막 치솟던 이 위안화가 오늘 아침에 6.83? 네, 6.8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자, 이거는 위안화가 강세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의 핵심인 위안화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미중 간의 협상이 조금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아닌 그 밑에 분들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조금 낮아져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 자, 그렇게 한번 중국과 미국 간의 이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부분이죠. 터키. 예. 터키는 이제 불쑥 우리한테 이제 터키라는 나라를 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환율 흐름 보이시죠? 터키의 리라와 환율이 엄청나게 8월달 들어와서 급등한 거 보시죠, 그죠? 급등했습니다. 달러당 리라와 환율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라와 환율이 엄청나게 폭락을 한 겁니다. 폭락을. 자, 근데 지금 7리라까지 폭락했던 리라화가 달러당 리라화가 최근에 6리라 밑으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터키 관련된 이슈도 뭔가 좀 피크아웃을 찍은 느낌이죠. 왜? 환율만 봤을 때는. 그죠? 7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6 밑으로 떨어진 걸 보니까, 터키 이슈도 뭔가 조금, 피크아웃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는데, 아직 조금 터키는 완벽하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미국인 목사가 여전히 지금 가택 연금이 된 상태고, 터키 정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그죠? 해제 요청을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에 트럼프가 즉각적으로도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앉아서 당하지만 않는다. 우리를 뭘로 보냐. 그죠? 초강대국인 미국을 우리는 앉아서 당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 터키는 추가적인 결과를 뭔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한 방에 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라화가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하다가 지난 주말경에 다시 약간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이번 조치도 또 한 몫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이 터키의 이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죠, 그죠? 낮춰버렸고 리라와 약세를 중단시킬 대책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리라화가 안정을 찾다가 위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그래서 터키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조금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터키라는 부분이 얼마나 이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부분인데 전 세계 GDP에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것은 1.1%, 뭐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발, 스페인발, 뭐 유로존 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조족지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터키라는 나라가 버린다고 해도 크게 금융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주지 않을 정도의 GDP 규모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펀더멘탈이 탄탄하니까 선진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이죠. 예. 특히 외환 보유고 달러화가 많이 없는, 그죠? 외화 부채가 많은, 달러화 부채가 많은 애들. 달러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뭔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 달러화로 자금이 이제 쏠리게 되면 뭔가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나라들, 아르헨티나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뭔가 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불안한 나라들 있죠. 이 펀더멘털이 취약한 나라들이 문제지 선진국들은 별로 크게 영향이 없죠. 그래서 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이런 신흥국들은 여전히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얘들을 우리가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얘들이 위험해진다, 안 진다. 달러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 추이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또 가지고 왔는데, 자, 터키발 위험이 커지면서 달러가 97까지 치솟았어요. 95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뚫고 올라와서 96, 97까지 갔는데, 지난주 후반에 다시 96 정도까지 이 달러 인덱스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신흥국의 불안감도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이 달러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달러의 움직임을 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 게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주제가 이 신흥국의 통화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신대요. 자, 이거에 따라서 달러의 사재기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달러를 사재기를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가 또 막 올라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주 후반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이슈에 따라서 달러화의 방향이 움직일 것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신흥국들이 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 인덱스의 흐름은 여전히 터키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써드리는 이 주도주 팩트 체크라는 글을 통해서 달러의 흐름을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죠? 자, 우리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중국의 위안화가 안정을 찾고 달러화도 다소 좀 약간 안정을 찾는 다음에 시장은 뭔가 이제 매매할 것을 막 찾아서 움직일 건데 돈들은 그죠? 그동안 좀 주춤했던 돈들이 리스크를 이제는 좀 테이킹, 위험을 선호하면서 뭐 매매할 거 없나? 뭐 이런 찾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지난주에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시고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드디어 움직였다. 자, 근데 이거 힌트를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이 바이오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뭐 한솔 재진이, 신대양 재진이, 아세아 재진이 뭐 이런 제지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죠? 제지 업종을 주목을 여전히 해야 된다. 근데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쓴 여러분들께 써드린 글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 왼쪽에 이 글이 목요일 날 써드렸던 거고요. 오른쪽에 글은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써드렸던 겁니다. 자, 목요일 거부터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재를 노출하기 시작한 바이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써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종목이 여러분들 하락할 때는 다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하는 이유가 딱 제거가 됐을 때 주가는 튀어오른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죠. 자,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로 눌러온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가 뭐였죠? 바로 이 회계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은 좀 다르죠. 입장이 좀 다른데 뭐냐 하면 이슈가, 자, 내가 연구개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약에 대해서. 그죠? 연구개발을 수천억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신약으로 나와서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그러할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얘들은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다 잡아버린 거죠. 바이오 회사들은. 그래야지만 회사가, 장부가 망가지지 않으니까, 퇴출되지 않으니까, 적자가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이걸 자산으로 잡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태클을 걸어버린 거죠. 외국계 증권사, 뭐 국내 금융감독에서도, 야, 그거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자산으로 미리 수익으로 잡는 게 맞느냐? 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몇 개 업체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러한 이슈를 들여다본다, 당국에서. 이게 이제 주가를 계속 찍어 눌러왔는데, 자, 이제 사실 좀 판정성을 거둔 거죠. 정부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판정성을 거둔 것 같다. 왜? 스스로 악재를,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뒤집었다. 과거에 연구개발비로 털었던 것을 이번에 과거에 자산으로 잡았던 것을 이번에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 뭐 이렇게 악재를 드디어 바이오 회사들이 직접 노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악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노출됐을 때는 충격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악재로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은 시장에서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되더라도 미미하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바이오 회사들이 스스로 이거 장부를 뒤집기 시작했네. 악재가 드디어 노출을 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주들 전반에 바닥을 찍어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목요일날 써드렸고, 자, 금요일에는 제가 조금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써드렸는데 7개 회사들이 드디어 장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뭐 차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이 장부를 뒤집은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써드렸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바이오주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오래간만에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주요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전면 비용으로 정정한 회사들 리스트를 제가 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 리스트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최근에 바이오 지난주 후반에 강세를 주도를 했죠. 왜? 스스로 이렇게 치부를 드러낸 애들부터, 악재를 노출시킨 애들부터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트리거 역할을 한 회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녹십자셀이라는 회사죠.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에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바이오주가 상한가 기록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녹십자셀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시장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이오주가 조정이 길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있음을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일부 바이오주들의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제대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판단해야 돼요. 자, 제약바이오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 찍고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과거에 제 주도주 팩트체크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이오주들이 찬바람이 불면 좀 움직일 것이다.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바람이 좀 불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여전히 아직 많이 쌓여져 있고 매물도 지금 올라가면 갈수록 저항이 계속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V자형으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자리 아닌가. 그럼 여기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신약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2상, 3상에 대해서 조만간에 가을, 겨울쯤에 이제 좋은 그 효능 발표하는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신약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악재를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 서서히 이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울산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울산에 계신 분도 혹시 지금 채팅,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울산에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울산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울산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거는 조선업은 무슨 이야기냐면 울산 동구 쪽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막 이렇게 그 배에 이제 수출하는 그 자동차들 대기에 있는 그쪽을 지나다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인데 그 조선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조선사 쪽을 제가 택시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택시 운전기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참 이 죽을 맛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사투리를 쓰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저 울산 동구 쪽을 지나가는데 죽을 맛입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한 3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아마 그 택시 기사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인구가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선 1차, 2차, 3차 하청 관련된 부분부터 그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사들이 감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딸린 여러 하청업체들 직원들까지도 많이 이제 떠난 거죠, 도시를. 예. 이 회사가 이제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없고, 그래서 도시가 소비도 안 하고 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수주는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LNG 쪽에 수주가 뭐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울산 분들은 그래도, 이 조선으로 이제 많이, 울산이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또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안 좋은데 글쎄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좋아질 때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내 피부에 내 피부에 이 뭔가 경기가 좋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미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힌트를 어디에서 얻어내야 되냐? 내가 조선업행의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아니라면 애널리스트들의 PT를 받고 직접 탐방을 갔다 오고 직접 이러한 시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수급이 우선이다. 그죠? 내가 직접 그 얘네들의 업황을 모른다면 그 얘네들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메이저 수급을 우리는 보자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지난 7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수급이라는 그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그때 제가 써드렸던 제목이 기관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를 열심히 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잡혔던 게 대우조선해양,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그죠?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뭐 이런 이게 경기 민감주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북 관련해서 뭐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선주를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는 부분.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이런 조선주들을 모니터링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제가 7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담아드렸는데 조금 이따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는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조선업 현장에서 느끼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최악이지만
조선주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이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에틸렌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들 수출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 제가 에탄크래크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렸는데 북미 지역의 에탄크래커, 즉 가스를 가지고 에틸렌을 뽑아내는 이 설비가 엄청나게 증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애들은 장기적으로 좀 원가 경쟁력에서 좀 뒤처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석유를 정제해서 뭐 거기에서 부산물을 가지고 에틸렌을 뽑아내는 것과 가스를 가지고 에틸렌을 뽑아 나프타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부터 엄청 미국에서 이 화학회사들이 폴리에틸렌 생산 설비를 엄청나게 증설하면서 이 물량들이 밖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비행기, 컨테이너에서 이런 것도 모자라서 철도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량을 어디로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근데 지난주 후반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대화를 재개한다라는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조선주들이 튀는 거죠. 이러면 다시 또 미국 회사들이 막 뽑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중국으로 또 다시 수출이 활발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배가 필요할 것이고 선박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가장 특화된 회사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 화학 제품을 실어나는 소형 컨테이너서 선박 수주가 6% 비싼 가격에 또 배가 팔렸어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이 소형 컨테이너, 그다음 PC선,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지금 또 작용을 하고 있고, 자, 왼쪽에 있는 배에 그림에 보이시는 왼쪽 배가 이제 그런 배들이죠, 그죠? PC선.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게 LNG선에 대한 수주 현황입니다. 오른쪽에 LNG선에 대한 수주 현황인데, 자, 수주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택시 기사님도 알고 있다는 이 LNG선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택시 기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발주된 이 LNG선이 32척인데 이 32척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모두 싹쓸이를 했고요. 이 LNG선은 컨테이너라든지 벌크선 같은 이러한 선종보다 훨씬 더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비싼 선박. 그래서 이 LNG 선에 대한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LNG 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주도를 할 것이고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와는 중국과 우리 LNG 선은 기술 격차가 아직 벌어져 있다. 그래서 LNG 선 쪽,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막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쏟아내는 이 부분에서의 수주, 이 부분이 조선주들의 바닥을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차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B증권의 헤이블 차트를 가서 제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열어주시죠. 이거 말씀드리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지금 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둔 게 있죠. 여기 선을 하나 그어둔 게 있는데, 자, 그어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26,750원이거든요. 26,750원. 26,750원에 대우조선해양은 직전 저항이 있는데 오늘 거기를 아주 강력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대우조선해양.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7월 24일날 제가 7월 27일이었죠. 글을 써드렸던 그 구간이 언제였죠? 수급을 가지고 잡아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 자,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010140 010140. 네. 자, 삼성중공업을 7월 27일 날에는 제가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글을 써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요날 제가 음영으로 지금 표시해드린 차트를 조금 키워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차트를 조금 이렇게 키워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해둔 구간이 지난번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수급에서 기관들이 조선주를 살 때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이렇게 해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요. 여전히, 그죠? 근데 뭔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다?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는 외국인들을 보면 되고, 종목에 대한 탄력성을 볼 때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이미 기관들은 조선주들을 바닥에서 저렇게 담기 시작했고,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수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황과 주도 업종에 대한 팩트 체크는 우리 주도주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1시가 살짝 넘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조금 넘어서 오늘 길게 여러분들께 차트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께 조금 더 차트를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시황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시황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한솔제지, 그죠?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솔제지는, 그죠? 근데, 아세아제지, 뭐, 지금 오늘 지금 5% 많이 빠지고요, 그죠? 신대양제지 한번 보세요. 신대양제지. 자,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지금 손바뀜이 다른 업종 쪽으로 좀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손바뀜과 수급이 좀, 움직이는, 확실히 잡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세밀하게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여러분도 함께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준비된 퀴즈를 여러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 퀴즈는 맞추신 분들은 한테 저희가 5분인가요? 5분? 5분에게 소중한 또 소중한 상품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퀴즈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KB증권 투자 미식회가 카카오TV에서 더 뭐뭐뭐뭐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네요. 네 글자, 네 글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네 글자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아주 괜찮은 상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여기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십니까? 네, 목마를 때 언덕님 감사합니다. 네, 정답이십니다. 네, 임강성님도 정답이시고 오늘 정답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근데 정답 뒤에 느낌표를 올리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래도 정답이죠, 그죠? 그래도 정답으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쉽나요? 그러면 다음 주는 제가 종목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준비를 해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투자와 관련된 방송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의 퀴즈는 업종이나 종목과 관련된 걸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섹시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시황과 종목과 관련된 그 코멘트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투자 미식회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